인터넷과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의 말버릇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린이,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점점 욕을 쉽게 입에 담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품격 있는 말을 구사할 줄 안다면 그만큼 품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50의 말 품격 수업이란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적게 말할지언정 제대로 말해야 합니다. 즉 품격을 갖춰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50의 말 품격 수업이란 책 구절 중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품격 있는 화법이란 무엇인지, 품격 있게 유머를 구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꼰대가 되지 않고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게 되실 겁니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옛날에는 품격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했는데 군자의 군은 다스릴 윤과 입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입구가 다스릴 윤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라는 뜻이 되는데 실제로 논어에서는 입을 다스리는 것을 군자의 최고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오늘날 군자 운운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나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품격은 갖춰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50쯤이면 품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의 무게와 깊이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단어, 어떤 말투, 어떤 태도를 취해야 어른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로써 인격과 품격을 높이는지 성찰할 때입니다. 나이에 따라 꼭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40대까지는 설령 품격에 벗어나더라도 젊다는 구실로 커버할 수 있지만 나이 50이 되면 품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대와 50대라는 숫자만 봐도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도 요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셈의 법칙이 대화에까지 적용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저급하고 품격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처음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줄임말이 신조어로 둔갑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 그것을 신세대 용어라며 열심히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용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이야 나쁠 게 없지만 기를 쓰고 배워서 뭐 하려고요. 신세대 용어를 많이 알면 꼰대를 벗어나 신세대가 됩니까? 그러면 신세대와 소통이 되고 품격을 인정받습니까? 오히려 9세대가 최첨단의 신세대 용어를 구사하면 어울리지도 않고 천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럴듯하고 실용적인 신조어도 당연히 있습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꼰대들이 알아차릴까 봐 그러는지 젊은 세대는 기존의 용어를 베베 꼬아서 자기들만이 아는 용어로 계속 진화시킵니다. 도대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용어의 변신을 언제까지 쫓아갈 것입니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까짓 신조어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름의 주관을 갖고 신세대 용어를 익히려고 애쓰기보다 고사성어 한마디를 던져 그들이 배우게 하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게 아닐까요? 신세대는 9세대가 사용하는 품격 있는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고 싶다면 한문으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를 사용해 보세요. 말문이 막히며 두 손 들 것입니다. 인기 래퍼 딘딘은 90년대생이니까 대표적인 MZ세대입니다. 그가 MBC 에브리원 퀴즈 프로그램 대한 외국인에 출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간의 퀴즈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기발랄한 딘딘은 뇌생남의 면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사성어를 맞히는 문제에서 사회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힌트를 잘 조합하여 그가 재치 있게 정답 가와만사성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정답이라고 판정을 내리자 딘딘이 갑자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죠? 맙소사. 힌트를 조합하여 재치 만점으로 정답은 맞췄지만
정작 가와만사성의 뜻은 몰랐던 겁니다. 그 흔한 말을 처음 들어보다니. 시골 중국 음식점의 벽에도 걸려 있고 웬만한 가정의 가훈으로도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이상한 건가요? 딘딘이 무식한 건가요?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9세대가 신세대 용어를 모르는 거나 젊은 신세대가 9세대의 일상 용어를 모르는 거나 피장파장입니다. 각자 자기의 상황과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심을 잡으세요. 혼밥이연, 윰차, 아바라 따위를 머리 싸매고 외우려 하기보다 50에 어울리는 품격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른다운 언어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생망, 즉 이번 생은 망하는 결과로 귀착될지도 모릅니다. 품격이란 이런 것. 한국의 정치판을 떠올리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이권 개입의 부정부패를 떠올리기도 하고 후안무치의 뻔뻔한 어느 정치인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인품의 국회의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막말과 무대뽀에 젖을 국회의원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아니라 아군과 적군의 대립 같습니다. 그러니 살기등등한 막말이 대포를 쏘듯 오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아픈 말로 상대를 녹다운시킬지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품격이라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정치인의 막말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선수를 꼽으라면 아마도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겁니다. 교황과도 맞짱을 떴던 트럼프는 월남전의 영웅,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게까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고 해서 전쟁 영웅이라고. 난 포로로 잡히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 요란한 제스처 그리고 전혀 막힘없이 뱉어내는 막말. 심지어 TV 토론회의 여성 진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자 여성의 월경에 빗대어 막말을 했을 정도니 그야말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수시로 월경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품격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품격 운운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될지 모르나 발상을 바꾸면 세상이 그러하기에 언어의 품격이 더 그립고 가치가 큰 게 아닐까요? 누가 뭐라던 막말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신념을 갖고 품격 있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그토록 조롱했던 맥케인 상원의원은 품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미국인에게 품격이라는 유산을 남긴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67년 해군 비행사로 베트남전에서 격추당해 호수에 추락한 그는 월맹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월맹군은 맥케인의 아버지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것을 알고 협상을 하기 위해 석방을 제안했지만 그는 다른 포로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동료들과 5년을 수용소에서 함께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입니다. 맥케인은 온갖 막말과 비방이 오고 가는 선거전에서조차 품위를 지켰습니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던 맥케인은 한 지지자가 오바마가 아랍 출신이라고 들었다. 그가 대통령이 될까 두렵다. 라고 비난하자 정색을 하고 오바마를 두둔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품위 있고 가정적인 사람이자 미국 시민입니다. 단지 저는 어쩌다 보니 그와 근본적 이슈들에 있어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또 그게 바로 이번 선거운동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품격 있게 산다는 것은 인생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삶이 훨씬 고결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언어의 품격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이 곧 삶이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니까요. 미국에 맥케인이 있다면 우리에겐 누가 있을까요?
현존하는 인물을 소개하면 시비거리가 될 소지가 있어 아예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품격의 화법을 생각할 때마다 조선왕조 최장수 영의정이었던 황희정승이 떠오릅니다. 조선조 개국 초기의 험난한 시대에 여러 왕에 걸쳐 고관의 자리를 지켰고 세종 때는 18년 동안이나 영의정으로 일했으니 그의 인품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침착하고 사려 깊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할 만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서 부리는 여자 종들이 다투었습니다. 서로 옳다고 우기다가 그중 한 사람이 황희정승에게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황희정승은 그래 내 말이 옳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종도 황희정승에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황희정승은 역시 그래 내 말이 옳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대감 옳은 것은 옳다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치를 따져서 말씀하셔야지 이놈도 옳다 저놈도 옳다고 하시면 어쩝니까? 라고 못마땅해 하자 부인의 말도 옳은 말이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인간관계의 덕목으로 흔히 언급되는 I'm okay, you are okay의 차원을 넘는 오리스 오케이의 경제입니다. 그것이 무슨 품격이냐고 되물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승쯤 되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하인들의 다툼에 뭐라고 끼어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놈들아 왜 싸우고 난리냐? 시끄럽다 썩 물러거라 라고 말한다면 품격 있는 어른은 아니죠. 나설 때와 아닐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이래도 저래도 흥하는 무고로인이라고 보면 사람 잘못 본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소신 있는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존경할 만한 인품으로 존경할 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무고로인의 줏대 없는 처세로는 안 됩니다. 양녕대군을 폐쇄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립할 때 황정승은 폐쇄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왕이 계승 문제로 피를 보았던 태종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패장임류는 재앙을 부르게 되는 근본이 없고 라며 충직하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 귀양살이를 떠나게 될 줄을 알면서도 할 말을 하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하인들의 다툼에는 I'm okay, you are okay, 오리스 오케이의 넉넉함을 보이는 황희정승이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일에는 목숨을 걸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에 그의 언행과 품격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짜증 화법 아닌가? 대화를 해보면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할수록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원한 화법을 사이다 화법, 답답한 화법을 고구마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짜증을 유발하는 화법은 짜증 화법입니다. 고구마 화까지야 참을 수 있다 해도 짜증 화법에 이르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요령은 많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대화 방식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짜증 화법을 구사하는가? 어쩌면 모두 때때로 짜증 화법을 구사할지도 모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항상 또는 상당량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이라면 문제입니다. 상대가 짜증스러워하는 줄도 모르니 더 큰 문제죠.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짜증화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짜증 화법에는 다음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줄에 들어서도 화법이 이런 수준이라면 품격을 논하기도 아까운 존재일지 모릅니다. 첫째, 말 가로채기. 대화할 때 짜증을 유발하는 으뜸은 말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듭니다. 성급하게 틈만 나면 말을 가로채서 훅 들어옵니다. 이러면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당하는 것처럼 신경질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 때로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토달기. 무슨 말을 하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란 협상도 논쟁도 아닙니다. 그냥 떠드는 수다, 잡담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말에서 즐겁고 들어서 기분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대충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운운하며 깐깐하게 따지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옳은 판단, 좋은 지적이면 참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과 억지를 부립니다. 토다는 사람과 대화하면 짜증을 넘어 정말 토 나옵니다. 셋째, 깐족거리기. 소위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은근히 약을 올리고 부하를 돋우는 화법입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아픈 곳을 찌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핥힙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내가 계획만 잘 세우지 실행에 옮긴 적 있냐? 라며 태클을 겁니다. 이번에 일이 잘 안 됐는데. 라며 의기소침한 친구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언제는 성공했냐? 라며 신경을 건드립니다. 이 아이스크림 너무 달다. 라는 말에 그럼 아이스크림이 달지 쓰겠냐?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 정말 싸가지 없습니다. 넷째, 자기 말만 하기.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길게 말하는 사람. 계속해서 남을 가르치려 하고 시종일관 잘난 체합니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화법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끝마다 토를 달고 시비를 가리며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선선히 넘어가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습니다. 때로는 빈정거리고 깐족거립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속이 답답해지며 짜증이 납니다. 자칫하면 논쟁을 일으켜 나중에는 말싸움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화 상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나 자신이 짜증 화법을 구사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위에 열거한 4가지를 점검하면서 스스로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법. 대화할 때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말해서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미하고 지루하게 말해서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대화 상대로 호감을 사고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있게 말한다고 하면 유머를 떠올리지만 꼭 유머를 구사해야만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표현과 말투, 심지어 논리 전개 방식이 달라서 좌중의 주의를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대화를 지루하게 하는데 어떤 이는 흥미롭게 하는가? 무엇이 그것을 판가름 나게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화법, 흥미진진 화법의 특징 5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요령은 짧은 호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이나 이야기 전개를 간단하게 가급적 빨리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하는 화법입니다. 대화를 재미없게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말이 늘어지고 핵심이 아닌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로 시간을 소비하고 막상 클라이맥스가 없거나 있더라도 밋밋합니다. 그러니 대화를 할수록 흥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요령은 실감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스토리텔링 기법을 잘 활용합니다. 상황 묘사를 잘하면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현장에 청자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가 됩니다. 청자는 이야기 속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대화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은 때때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어 그 주인공의 표정과 몸짓, 말과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은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책을 읽어서 웃음을 자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령은 결전토정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논리적인 글이나 말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기승전결을 떠올립니다. 학생 때부터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자주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할 때도 부지불식간에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기승전결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미괄식이라고 하는데 배경이나 이유, 데이터 등을 제시하면서 결론으로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차분하고 순리적인 구성이기는 하지만 이야기 전개가 장황하게 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지루함과 짜증을 느끼게 하기 쉽습니다. 대화라는 게 논문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는 두괄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두괄식이라면 취업 면접에서 특히 강조되는 화법으로 결론부터 말하고 그 후에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괄식 대화의 단점은 너무 간단명료해서 재미나 흥미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안해낸 방식이 결전토정입니다. 결전토정이란 먼저 결론을 말하고 전개의 단계를 거치되 그것을 흥미롭게 뒷받침할 이야깃거리, 즉 토픽을 이야기하며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상대의 귀가 솔깃할 정보를 담자는 주장입니다. 물론 모든 대화가 이렇게 공식에 따라 전개되지는 않지만 결전토정의 방식으로 대화를 구성하면 훨씬 흥미진진하고 상대가 귀를 기울이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요령은 자랑이나 성공담보다는 부족함이나 실패담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떠벌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럴수록 듣는 이의 관심은 멀어집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야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길게 늘어지면 흥미는 사라지고 짜증이 납니다. 질투와 시샘으로 배가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담을 말해보세요. 이야기가 자연히 흥미진진해집니다.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귀를 쫑긋하게 되고 그 솔직함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요령은 듣는 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빨아들이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말하면 듣는 이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청자를 웃기거나 맞장구를 치거나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려면 말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열정을 갖고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말에 힘이 들어가고 말투에 흡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를 자신의 대화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주의를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유머를 구사하지 않고도 말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령은 50, 아니 그보다 더 일찍 버릇 들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습니다. 꼰대에게서 배우는 반면교사. 아버지, 말씀을 지루하게 하지 마세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불쑥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내 딴에는 화술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답게 상대를 배려하며 짧게 말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짧은 건 그렇다 치고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꽤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한다고 여겼는데 지루하다고. 내 말이 지루하냐? 어떤 면에서 그렇지? 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질문을 던졌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세요.
아마도 서론이 길었던 모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라는 아들의 지적이 며칠 동안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요 결전토정의 공식까지 만든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실천은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서 꼰대의 화법이 몸에 뱄던 모양입니다.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를 싫어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지루하게 길게 늘어뜨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밑도 끝도 없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루함이 배가 됩니다. 고역입니다. 아들의 지적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꼰대의 지루한 화법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골라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나 기억하기 쉽게 특징들의 첫 글자를 따서 기말고 시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꼰대의 화법이자 특징입니다. 학기말 시험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당신은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대화를 할 때마다 이들 특징을 떠올려 보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첫째 특징은 기승전결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앞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결론부터 말하라는 요령을 잘 알면서도 부지불식간에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것은 꼰대 화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날 아들과의 대화가 그랬습니다. 왜 노후의 전원주택을 꿈꾸시느냐는 질문에 며칠 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 직장 생활을 할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에게 소개를 받은 사람이거든 하는 식으로 도입부부터 장황한 설명을 이어가니 지루할 수밖에요. 서울 생활이 싫어져서 그런다. 라고 결론부터 말하면 노후가 될수록 오히려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던데요. 라는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보충 설명을 결론부터 말하고 이런 식이 돼야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말을 독점하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꼰대일수록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독점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대화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짧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언부언하면서 장황하게 묘사하니 말이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당연히 상대는 지루하게 느낍니다. 셋째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꼰대들의 라테 화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정보도 아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도 아닌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 별 볼 일 없는 사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공통의 관심사가 아닌 것을 자기 혼자서만 신이 나서 말하니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중에 그런 이가 있습니다. 내가 골프를 치지 않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만나면 지난주에 골프 치던 이야기부터 늘어놓습니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자신이 어느 홀에서 절묘한 공을 쳤다는 둥 이쯤 되면 하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넷째는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꼰대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을 길게 합니다. 좋은 대화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운 대화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5분과 듣는 사람의 5분은 다릅니다. 1분쯤 말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거나 끊어야 합니다. 자, 기말고시에 여러분의 화법을 대입해보고 점검해 봅시다. 고칠 것은 고쳐야 품격 있는 대화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 꼰대라는 지적을 받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배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당신과 대화 나누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자기만 말하면 누군가 지루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품격 있는 유머 구사를 하려면 유머 구사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요령 중 단연 으뜸임과 동시에 대화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의 성공 비결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카운슬러인 데브라 벤터는 최고 경영자들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최고 경영자처럼 생각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유머 감각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것을
성공한 CEO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여성으로 시에는 부사장 자리에 오른 게일 에반스도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에서 유머 감각을 성공의 14가지 법칙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유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만 꼽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유머는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머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미 유머 기법에 관한 책을 4권 정도 썼기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유머리스트가 될 수 있는지 요령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책을 읽어서 유머 능력이 갑자기 향상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훈련하고 터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머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좌중에 사람들이 배꼽을 쥐며 박장대소해야 유머로 생각하거나 꼭 폭소를 이끌어야 유머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머를 구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웬만해서는 유머라고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유머의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오히려 격렬한 유머보다 잔잔한 유머가 대화에서 구사하기도 쉽고 효용도 높습니다. 폭소를 유발하는 유머를 자주 사용하면 남들을 웃기는 것에 성공할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격이 떨어지고 정말로 웃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담패설을 자칫 잘못 구사했다가는 성희롱이 되어 패가망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미디언이 되어 웃기려면 수많은 요령을 훈련해야 하겠지만 대화 상대로서 유머리스트로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마음에 담고 실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유머를 구사할 때는 반드시 선의의 생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소위 유머리스트라는 사람들 중에는 남을 비하하고 비웃고 아프게 하고 약점을 헤집고 비밀을 누설하는 방식으로 남을 웃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독설 유머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칭 유머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웃기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좌중의 폭소를 곧잘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유머 때문입니다. 그의 유머는 좌중에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인 독설 유머를 구사합니다. 그의 유머에서는 유머로 포장된 말의 비수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는 유머리스트라기보다 독설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언젠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은밀히 충고한 적도 있지만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버릇을 고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인품의 표현이고 사고방식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해둘 것은 지나친 유머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인 하나는 입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사람들을 잘 웃깁니다. 유머리스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인간성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말이 많다는 점입니다. 유머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웃기려고 듭니다. 말로만 웃기는 게 아니라 손짓, 발짓까지 동원하여 하여튼 최대한 웃깁니다. 유머의 내용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도 그런대로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쉴 새 없이 웃기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 싱거운 사람이라는 평가가 돌아올 뿐입니다. 너무 입이 가볍고 채신머리 없다 라는 평가도 덧붙습니다. 이렇듯 유머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머가 유머다우려면 유머로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웃긴다고 다 유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웃김으로써 정말 부정적 의미의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이렇게 되면 왜 유머를 해야 하는지 목적이 헷갈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추락시키기 위하여 유머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유머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유머는 부족한 것만도 훨씬 못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유머를 구사하되 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머는 여우이며 넉넉함입니다. 유머는 개그나 코미디와는 원래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번데기는 재치나 기질을 의미하는 위트와 비슷합니다. 은근한 웃음을 이끌어내면 그게 유머여 때로는 표정에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 나타나는 흥미여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은근한 것이어서 조금 둔감한 사람은 그것이 웃기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나는 유머를 색다르게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유머의 글자를 따서 정의했는데 유머란 유연하게 머리를 써서 사람들이 미소 짓게 하는 것이지 유치하고 머저리 같은 말이나 행동으로 웃음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유머의 기준을 바꿔야 유머가 쉽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코미디언이 될 수는 없지만 유머리스트는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명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습관이 모여 인생이 된다. 정말 제 마음 깊이 새겨진 명언입니다. 말이 곧 자신의 인생이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참고 삼아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보내드리는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